현대 축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감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체감하게 만든 시즌이었습니다.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은 프리미어리그는 9월 25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 의미에서 특별했습니다. 배울 것도 많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축구를 바라보게 된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죠. 이제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아스날이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보낼 만한 결과입니다. 무려 22년 만에 리그 정상 탈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적의 중심에는 단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단 역사 속에서도 오래 기억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은 최종전 크펠 원정 경기에서도 이 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출전 명단 대부분은 로테이션 자원이었습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즌 마지막 승점은 85점으로 마무리됐고 최종 라운드에서 빌라에게 패한 2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격차는 7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아스날을 향한 시선이 모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 방식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재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세트피스 FC라는 비꼬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스날이 보여주는 방식은 축구가 아니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아스날의 0대1 패배를 기록한 뒤 브라이턴의 휘르첼러 감독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 출신이자 현재 해설가로 활동 중인 피터 슈마이켈도 아스날의 축구를 두고 보기 좋은 축구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2년 전 아스날 무패 우승 멤버였던 에마뉴엘 페티조차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거론된 것은 다소 거친 세트피스 전술, 그리고 경기 흐름을 늦추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상대 골키퍼 수비를 방해하는 플레이, 그리고 앞서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볼 처리를 이어가는 장면들 말입니다. 휘르첼러 감독이 강하게 반응했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브라이턴은 원래 템포가 매우 빠른 팀입니다. 리그 전체를 봐도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의 경기 운영 방식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솔직히 꽤 얄미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판 가운데 일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이 시즌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스날이 재미없는 축구를 하며 우승했던 해로 남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스날을 펩 체제 맨시티의 독주를 멈춰세운 몇 안 되는 팀 가운데 하나로 기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펩시티 시대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상징성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날은 리그가 정해놓은 규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허용된 틀 안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 축구 규정을 설계하는 국제축구평의회는 경기 속도를 높이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변화에 나섰습니다. 골킥과 스로인 상황에 카운트다운 규칙이 적용되면서 시간 지연 행동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전보다 불필요한 지체 장면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시선에서는 얄밉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영리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운영 방식이 축구 자체의 재미를 떨어뜨린다고 결론 내려진다면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다시 전략을 설계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스날의 축구가 과거 벵거 시절의 화려함과 완전히 같은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당시보다 더 냉정하고 더 강한 집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22년 만에 리그 정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우승 자격을 증명한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6장을 둘러싼 마지막 경쟁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맨유와 브라이턴 경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3위를 확정한 맨유는 이날 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경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브루노는 시즌 21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33분 코너킥 상황에서 도르구의 헤더 득점을 연결했고 후반 48분에는 직접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공존하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0203 시즌 티리 앙리 그리고 1290 시즌 케빈 데브라이너가 남긴 20도움을 뛰어넘으며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습니다. 팀 성적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브루노는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떠나 경기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종 기록 역시 강렬했습니다. 8골과 도움, 빅찬스 생성 33회, 기회 창출 136회, 그리고 몹 기준 평점 8.03,
이 모든 항목이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챔피언스리그 티켓 2장은 빌라와 리버풀이 가져갔습니다. 빌라는 맨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4위를 차지했고 리버풀은 브렌트포드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5위를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로 유럽 대항전을 꿈꾸던 팀들, 특히 6위 보머스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빌라 패배와 리버풀 승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머스의 시즌 역시 결코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노팅과 최종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18경기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팀을 완성도 높게 구축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본머스는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라올라 감독 이름이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썬더랜드는 마지막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썬더랜드는 마지막 순간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맨유에 패한 브라이턴을 밀어내며 최종 순위 7위를 차지했고 결국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큐멘터리를 본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썬더랜드라는 팀은 묘한 매력을 가진 구단처럼 느껴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항상 드라마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따라다닌다고 해야 할까요? 평범하게 끝나는 법이 없는 팀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 마지막 한 자리였던 컨퍼런스 리그 티켓은 8위를 기록한 브라이턴의 몫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브라이턴도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거의 매 시즌 핵심급 선수들을 빼앗기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이 꾸준함 자체가 오히려 놀라운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최종전 패배를 떠안은 첼시는 결국 유럽 대항전 무대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에서는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 체제 첫 시즌인 만큼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것보다 리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시선은 강등권 싸움으로 향합니다. 토트넘 빅스퍼가 결국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라운드 상대였던 에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 선수는 팔리냐였습니다. 이번에도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토트넘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이야기할 겁니다. 데제르비 감독입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이 기대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 부임 이전과 이후 경기력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압박 전술에서는 거의 다른 팀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데제르비라는 이름이 왜 명장으로 불리는지 증명된 셈입니다. 동시에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도 다시 느끼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딜로이트 자료에 따르면 토트넘은 구단 수익 규모 기준 세계 9번째 위치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구단은 데제르비 감독의 장기 계획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강할 포지션은 적지 않습니다. 선수단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장 문제 역시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씁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리즈를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결국 강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웨스트햄은 1201 시즌 강등 이후 16년 만에 다시 2부 리그 무대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수단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선수들을 지켜내는 일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장 제로드 보엔을 시작으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크리센쇼, 서머빌까지 이미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웨스트햄은 향후 3년 동안 이른바 낙하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등 첫 해에는 중계권 수익의 55%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강등 직후 구단이 겪게 되는 급격한 재정 붕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웨스트햄 역시 주어진 3년 안에 반드시 승격을 목표로 움직일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단연 첫 해 복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긴 시간 동안 이 부리그를 떠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수원지와 와포드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이야기도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응원하는 팀의 이번 시즌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